1942년 9월 27일 오전 9시에 윌리엄 웨일링 중령은 과달카날의 핸더슨 비행장 가장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그는 4명의 해방대원이 들것을 들고 응급처치소로 향하는 것을 지켜보았습니다. 들것에 실린 해병은 22살이었습니다. 그는 이번 주 3번째 수색대에서 일본군 진지를 발견하기도 전에 전사했습니다. 3개의 들것이 더 뒤를 따랐습니다. 그날 아침 정글이 7명으로 구성된 수색대를 삼켰고 4명만이 돌아왔습니다. 일본군은 정글을 지배했습니다. 과달카날 작전이 시작된 지 2달째 되던 때 해병대 수색대는 예상치 못한 매복 공격에 걸려들었습니다. 3주 만에 17개의 수색대가 전멸했습니다. 일본군은 짙은 추목 사이를 유령처럼 움직였습니다. 정면 공격 훈련을 받은 해병대원들은 10피트 떨어진 적군 병사를 볼 수 없었습니다. 적군 저격수들은 장교들을 저격했습니다. 기관총 진지는 완전한 분대들이 지나갈 때까지 숨어 있다가 뒤에서 충격을 가했습니다. 웨일링은 이런 방식으로는 모두가 죽을 것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첫 번째 해방사단은 9월에만 일본군의 매복 공격으로 400명의 병력을 잃었습니다. 표준 보병 전술은 정글전에서 통하지 않았습니다. 해방대에는 일본군이 예상치 못할 무언가 다른 것이 필요했습니다. 이틀 전, 웨일링은 5번째 해방란대의 작전 장교직에서 해임되었습니다. 전투 실패 때문이 아니라 지휘관과의 성격 갈등 때문이었습니다. 그의 위치에 있는 대부분의 장교들은 미합 중국으로 승원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사단 참모장이었던 제럴드 토마스 대령은 웨일링의 명성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는 제1차 세계대전 참전 용사였습니다. 샌미겔에서 은성 훈장을 받았으며 1924년 올림픽에 출전했던 뛰어난 사격수였습니다. 가장 중요하게도 웨일링은 사단 내 어떤 장교보다도 아전 기술을 잘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토마스 대령은 그를 과달카날에 남겨두고 정글 문제에 대해 생각해보라고 지시했습니다. 웨일링은 3일 동안 수색대들이 나가는 것을 지켜보고 몇 명이 돌아오는지 세었습니다. 계산은 냉혹했습니다. 이 속도라면 일본군의 정글이 바닥나기 전에 사단의 보병들이 먼저 바닥날 것이었습니다. 그는 사냥꾼들을 사냥할 사람들이 필요했습니다. 자맹을 이해하고 지형을 읽으며 조롱이 움직이고 들키지 않고 적을 제거할 수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9월 29일, 웨일링은 알렉산더 벤더그리프트 장군의 지휘 텐트로 들어가 한 가지 제안을 했습니다. 그는 정찰 저격병 부대를 조직하자고 말했습니다. 사냥 경험이 있는 해방대원들, 아해 활동가들, 숙련된 사격수들 중에서 100명의 자원자를 직접 선발하는 것이었습니다. 이들을 정찰 및 매복 전술로 훈련시킬 계획이었습니다. 그리고 정규 수색대가 진격하기 전에 이들을 소규모 팀으로 정글에 투입하여 정보를 수집하고 일본군 진지를 제거하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벤더그리프트 장군은 즉시 승인했습니다. 장군은 프랑스 인디언 전쟁에서 로버트 로저스 중령과 그의 레인저 전술을 난구했었습니다. 적진 뒤에서 독립적으로 작전하는 소규모 기동 부대들이었습니다. 이 아이디어는 과달카날의 절망적인 상황에 완벽하게 들어맞았습니다. 웨일링에게는 자신의 대원들을 찾고 훈련을 시작할 일주일의 시간이 주어졌습니다. 태평양에서 웨일링이 가장 치명적인 부대를 어떻게 만들었는지 보시려면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십시오. 이는 우리가 이 잊혀진 이야기들을 더 많은 사람들과 공유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아직 구독하지 않으셨다면 구독해 주십시오. 다시 웨일링 이야기로 돌아갑니다. 그날 밤 그는 병사들의 병적 기록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특정 지표들을 찾고 있었습니다. 숙련된 소총 사격 자격, 시골 배경, 사냥 경험 등이었습니다. 명령의 의문을 제기하라 문제가 되기도 했지만 항상 임무를 완수하는 해병대원들, 즉 겁쟁이가 아니라 독립적인 사고를 몰아주는 징계 기록을 가진 사람들이었습니다. 10월 1일, 웨일링은 43명의 후보자를 확인했습니다. 그는 10월 2일 오전 6시에 이들을 브리핑에 소집했습니다. 그는 이 임무가 자원자만 받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또한 정찰 임무의 사상자율이 50% 이상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이들은 2~3명으로 이루어진 팀으로 때로는 며칠 동안 일본군 후방에서 작전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상황이 잘못되면 지원도 철수도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41명이 즉시 자원했습니다. 2명은 떠났습니다. 웨일링은 자신 앞에 서 있는 사람들을 보았습니다.
대부분은 20살 또는 그보다 어렸습니다. 절반은 2달도 채 안 되는 전투 경험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에게는 일반 보병에게는 없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사냥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리고 여일링은 그들에게 일본군이 태평양 전쟁에서 직면하게 될 가장 두려운 부대가 되는 방법을 가르치려 했습니다. 그의 훈련은 하나의 전형을 만들었습니다. 2년 후, 또 다른 해방 장교가 여일링의 방법을 사용하여 훨씬 더 악명 높은 부대를 만들 것이었습니다. 그 장교는 모집 과정에 한 가지 특이한 조건을 추가했습니다. 이는 전체 해방대에게 충격을 주고 80년 동안 지속될 전설을 만들 조건이었습니다. 여일링은 10월 3일 훈련을 시작했습니다. 그가 만들려는 것에 대한 어떤 교범도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해방대는 제1차 세계대전 이후 정찰 저격병 프로그램을 해체했었습니다. 여일링이 아는 모든 것은 경험에서 비롯되었습니다. 24년 동안의 해방대 복무, 니카라과 정글 순찰, 프랑스 전장 등이었습니다. 그는 그곳에서 보이지 않는 병사들이 용감한 병사들보다 더 오래 살아남는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첫 번째 교훈은 침묵이었습니다. 여일링은 자원병들을 핸더슨 비행장 서쪽 정글로 데려가 아무 소리도 내지 않고 100야드를 걸으라고 지시했습니다. 모든 병사들이 실패했습니다. 장비가 덜거덕거렸습니다. 군화는 나뭇가지를 밟아 부러뜨렸습니다. 수통은 소총에 부딪혀 딸랑거렸습니다. 정글은 모든 소리를 증폭시켰습니다. 그는 그들에게 다시 하게 했습니다. 소음을 내는 모든 것을 제거했습니다. 금속 부품들은 테이프로 감쌌습니다. 수통 고리에 천을 감았습니다. 표준 보급품 대신 부드러운 밑창 군화를 신었습니다. 3일 후, 병사들 절반은 200야드 떨어진 일본군 진지에 경고를 주지 않고 짙은 초목을 통과할 수 있었습니다. 다음은 사격 훈련이었습니다. 대부분의 해방대원들은 사격장에서 300야드 떨어진 목표물을 맞출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사격장에는 바람이나 비가 없었고 맞서 싸우는 목표물도 없었습니다. 여일링은 지형 특징으로 거리를 추정하고 초목을 보고 바람을 판단하며 습도가 탄도에 미치는 랑양을 고려하는 법을 가르쳤습니다. 그는 그들이 불편한 자세로 사격하게 했습니다. 오르막에서, 내리막에서, 진흙 속에 엎드려서 간신히 몸을 숨길 수 있는 엄폐물 뒤에 웅크리고서 사격했습니다. 10월 10일, 그의 최고 사격수들은 철제 조준경으로 400야드 떨어진 일본군 병사를 사살할 수 있었습니다. 어려운 부분은 그들에게 다르게 생각하도록 가르치는 것이었습니다. 일반 해방보병은 12명의 병사로 이루어진 분대로 움직였습니다. 명확한 지휘체계가 있었습니다. 명령은 장교들로부터 하달되었습니다. 주도성은 권장되지 않았습니다. 여일링은 그 반대를 원했습니다. 2~3명으로 이루어진 팀이 며칠 동안 독립적으로 작전하고 허락 없이 전술적 결정을 내리기를 원했습니다. 계획이 실패했을 때 적응할 수 있는 병사들이 필요했습니다. 그는 그들에게 지도 읽기와 지형 분석을 훈련했습니다. 좋은 매복 위치를 식별하는 방법, 적군 요새를 스케치하는 방법, 모닥불 연기와 보행량으로 병력 규모를 추정하는 방법 등을 가르쳤습니다. 이것은 장교들이 대신 생각해 주었기 때문에 일반 보병은 배우지 못했던 기술들이었습니다. 10월 13일, 여일링은 벤더그리프트 장군으로부터 명령을 받았습니다. 사단은 마타니카우 강을 건너는 공세를 계획하고 있었습니다. 일본군은 서쪽의 진지를 구축했습니다. 기관총 진지들이 모든 접근로를 막고 있었습니다. 포병 진지들은 정글 수풀 속에 숨겨져 있었습니다. 정규 수색대들은 그들을 찾으려다 계속 학살당했습니다. 벤더그리프트 장군은 여일링에게 부분적으로 훈련된 그의 부대를 이끌고 공세가 시작되기 전에 일본군 진지를 찾아내라고 지시했습니다. 여일링은 8명을 선발하라 4개의 팀으로 나누었습니다. 각 팀에게 정찰할 구락을 할당하고 가능하면 접촉을 피하고 정보를 수집한 후 돌아오라고 지시했습니다. 만약 그들이 고립되면 스스로 해결해야 했습니다. 구조 임무는 없었습니다. 사단은 길 잃은 정찰병을 찾다가 더 많은 병력을 잃을 여유가 없었습니다. 첫 번째 팀은 10월 14일 오전 4시에 출발했습니다. 2명의 해병대원이었는데 둘 다 몬테나 출신이었고 산림에서 사냥하며 자랐습니다. 그들은 마타니카우 강을 따라 서쪽으로 3시간 동안 이동했습니다. 오전 7시 15분에 일본군 포병 진지를 발견했습니다.
이 장막 아래 숨겨진 4정의 구이식 곡사포가 있었습니다. 60명의 병력도 있었습니다. 그들은 진지를 스케치하고 탄약 상자를 세어본 다음 정오까지 돌아왔습니다. 두 번째 팀은 강 건너편을 내려다보는 기관총 진지를 발견했습니다. 세 번째 팀은 일본군 순찰 경로를 지도에 표시했습니다. 네 번째 팀은 어려움에 처했습니다. 그들이 길 네트워크를 지도에 표시하고 있을 때 일본군 수색대가 나타났습니다. 5명의 병사들이 50야드 떨어진 곳에 있었습니다. 2명의 해방대원들은 얼어붙어 수색대가 지나가기를 기다렸습니다. 그러나 한 일본군 병사가 살금살금 다가와 해방대원들이 초목 속에 숨어있던 위치를 직접 쳐다보며 소총을 들었습니다. 가장 가까이 있던 해방대원이 먼저 발포했습니다. 한 발이었습니다. 그 일본군 병사는 쓰러졌습니다. 그의 4명의 동료들은 흩어져 소리치기 시작했습니다. 30초 안에 호루라기 소리가 정글 전체에 울려 퍼졌습니다. 적군 병력들이 소리가 나는 곳으로 집결했습니다. 2명의 해방대원들은 달려서 해방대 진지 쪽으로 동쪽으로 향했습니다. 일본군 병사들이 뒤를 쫓았습니다. 추격전은 40분 동안 계속되었습니다. 해방대원들은 11명의 적 병사들이 200야드 뒤를 따르고 있는 상황에서 아군 진지에 도달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중요한 정보를 가지고 돌아왔습니다. 여일링은 이제 2마일 전선에 걸쳐 있는 일본군 진지의 상세한 지도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이는 정규 수색대들이 2달 동안 노력해도 얻지 못했던 정보였습니다. 수십 명의 해방대원들의 목숨을 앗아갔던 정보였습니다. 벤더그리프트 장군은 10월 15일의 지도를 보고 즉시 공세 계획을 변경했습니다. 정면 공격 대신 그는 정찰팀을 사용하라 일본군 요새를 우회하는 충만 기동을 유도하기로 했습니다. 여일링의 부대는 이 개념이 효과가 있음을 증명했습니다. 이제 벤더그리프트 장군은 더 많은 것을 원했습니다. 그는 여일링에게 부대를 확장하라 60명의 자원자를 더 찾아 완전한 중대를 구성하라고 지시했습니다. 그리고 과달카날 작전 중 가장 큰 해방대 공세를 준비하라고 말했습니다. 마타나카우 전투가 다가오고 있었고 여일링의 정찰 저격병들은 태평양 전쟁에서 가장 치명적인 정글전으로 가는 길을 선도할 것이었습니다. 마타나우 공세는 1942년 10월 6일 오전 6시에 시작되었습니다. 여일링의 정찰병들은 주 공격 30분 전에 진격했습니다. 그들의 임무는 간단했습니다. 일본군 전선을 침투하는 것이었습니다. 지휘소와 포병 진지를 찾아내는 것이었습니다. 장교들과 무전병들을 제거하는 것이었습니다. 해방 보병이 강을 건너기 전에 혼란을 조성하는 것이었습니다. 여일링은 자신의 정찰병들을 특수기동 부대로 조직했습니다. 이들을 제2해방연대 3대대와 통합했습니다. 이 부대는 공식적으로 복합대대라고 불렸습니다. 다른 모든 사람들은 이를 여일링 부대라고 불렀습니다. 그들은 일본군 진지에서 3마일 상류의 마타니카우 강을 건넜습니다. 시야가 20피트로 떨어질 정도로 짙은 정글을 통과했습니다. 길도 지도도 없이 오직 나침반 방향과 직감에 의존했습니다. 오전 8시까지 그들은 발각되지 않고 일본군 전선 2마일 후방까지 침투했습니다. 첫 번째 교전은 오전 9시 20분에 발생했습니다. 여일링 부대 정찰팀이 무전 장비를 갖춘 일본군 지휘소 텐트를 발견했습니다. 6명의 장교들이 지도를 랑구하고 있었습니다. 15명의 병사들이 경계를 서고 있었습니다. 정찰병들은 장교들이 브리핑을 위해 모일 때까지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200야드 거리에서 발포했습니다. 첫 일제 사격으로 4명의 장교를 사살했습니다. 나머지 일본군 병사들은 정글 속으로 흩어졌습니다. 그들을 쏜 사람을 결코 찾지 못했습니다. 30분 후 또 다른 정찰팀이 해병대 진지에 포병 사격을 요청하던 전방 관측병을 제거했습니다. 300야드 거리에서 한 발의 사격이었습니다. 관측병은 쓰러졌습니다. 포격이 멈췄습니다. 해방보병은 일본군 포병들이 자신들의 관측병이 죽었다는 것을 깨닫기 전에 600야드를 진격했습니다. 정오 무렵 여일링 부대는 마타니카우 서쪽의 일본군 진지를 포위했습니다. 정규 해방대 대대들은 동쪽에서 공격했고 정찰병들은 태강로를 차단했습니다. 일본군은 두 병력 사이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탈출할 수도, 증원군을 받을 수도 없었습니다. 전투는 4일 동안 지속되었습니다.
10월 6일과 10월 9일 사이에 약 750명의 일본군 병사들이 포위되어 사망했습니다. 네 번째 보병란대는 사실상 전투 부대로서 존재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해병대의 사상자는 이전 어떤 공세보다 적었습니다. 43명의 전사자와 112명의 부상자가 발생했습니다. 벤더그리프트 장군은 정찰 저격병들이 전술적 상황을 바꿨다고 평가했습니다. 소규모 팀들이 정보를 수집하고 핵심 목표물을 제거하며 지휘 통제를 교란했습니다. 일본군은 해병대가 이런 식으로 싸울 것이라고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침투와 매복이 아닌 정면 공격을 예상했습니다. 웨일링의 방법은 효과가 있었지만 대가가 따랐습니다. 10월 8일, 웨일링은 박격포탄 파편에 맞았습니다. 치명적인 부상은 아니었지만 관찰을 위해 아전 병원에 입원할 정도였습니다. 3일 후 감염이 시작되었습니다. 10월 15일에는 랄병으로 인해 후방으로 후송되어야 했습니다. 한 병원선으로 옮겨졌습니다. 그는 다음 4달 동안 회복하며 시간을 보냈습니다. 이로 인해 과달카날 작전의 남은 부분을 놓쳤습니다. 그러나 그가 만든 프로그램은 살아남았습니다. 제1해방사단은 각 보병연대의 정찰 저격병 소대를 공식적으로 설립했습니다. 사령부 중대는 전담 정찰 부대를 갖추었습니다. 훈련은 표준화되었고 선발 기준은 공식화되었습니다. 웨일링이 9월에 처음부터 만든 모든 것이 12월까지 공식 해병대 교리가 되었습니다. 사단은 1944년 2월에 그에게 무공훈장을 수여했습니다. 표창장에는 그가 정찰 저격병 분대를 조직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는 정찰, 추적, 매복 전술에 대한 선발된 그룹의 훈련을 감독했습니다. 그의 지시와 정글전에 대한 전문 지식은 해병대 순찰대의 성공에 헤아릴 수 없을 만큼 기여했습니다. 웨일링은 과달카날로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그는 호주에서 제1해방연대의 지휘를 맡았습니다. 케이프 글로스터에서 그들을 이끌었으며 결국 오키나와에서 제29해병대를 지휘했습니다. 그곳에서 그는 해군 십자 훈장을 받았습니다. 그는 1954년에 소장으로 은퇴했습니다. 그러나 그의 진정한 위사는 메달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해병대가 다르게 싸울 수 있는 방법에 대한 개념이자 틀이었습니다. 그의 프로그램은 제2차 세계대전, 한국전쟁, 베트남 전쟁을 거쳐 모든 해병대 정찰 저격병 작전의 토대가 되었습니다. 일반 보병이 갈 수 없는 곳에서 해병대가 눈락화를 해야 하는 모든 분쟁에서 그러했습니다. 웨일링이 프로그램을 만든 지 2년 후, 또 다른 해병대 장교가 그의 작전 보고서를 읽었습니다. 그는 그의 훈련 방법을 랑구했습니다. 이 장교는 웨일링의 아이디어에 한 가지 논란이 되는 반전을 더한 더욱 공격적인 엘리트 소대를 만들기로 결정했습니다. 이 장교는 규율 잡힌 해병대원을 원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싸움꾼, 문제야, 주먹 싸움에서 이기고 감옥에 가는 사람들을 원했습니다. 그는 태평양 전쟁에서 가장 전설적인 정찰 저격병 부대를 만들려 했습니다. 1944년 1월 15일 07시, 프랭크 테치스키 소위는 하와이에 있는 타로아 해병대 기지 캠프에 렁창안을 걸었습니다. 29살의 그는 과달카날과 타로아의 전투를 겪은 베테랑이었습니다. 그는 제2해방사단에서 가장 문제가 많은 해병대원들을 찾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발견했습니다. 18명의 남자들이 싸움으로 인해 감방에 갇혀 있었습니다. 폭행, 불복종, 재산 파괴 등의 징계 문제들이었습니다. 이러한 문제들은 해병대원들이 불명예 전역을 당할 수 있는 종류였습니다. 테치스키는 그들을 처벌하러 온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그들을 모집하러 온 것이었습니다. 3달 전, 제임스 리슬리 대령은 테치스키에게 특이한 명령을 내렸습니다. 제6해방연대를 위한 엘리트 정찰 저격병 소대를 조직하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양국 특공대를 모델로 삼아 만들라고 지시했습니다. 40명의 남자들을 정찰과 장거리 살상 훈련시키되 일반 보병에서는 모집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리슬리는 뭔가 다른 것을 원했습니다. 그는 명령을 따를 수 없는 사람들을 원했습니다. 스스로 생각하는 사람들, 교본대로의 전술로는 죽음을 맞이할 수밖에 없는 적진 후방에서 생존할 수 있는 이들이었습니다. 테치스키는 그 임무를 이해했습니다. 그는 과달카날에서 일리엄 웨일링의 작전 보고서를 읽었습니다. 소규모 정찰팀이 일본군 작전을 어떻게 방해했는지 랑구했습니다.
그러나 레일링은 사냥꾼과 야외 활동가들을 모집했습니다. 그들은 우연히 아전 기술을 가진 규율 잡힌 사람들이었습니다. 테치스키는 정반대를 원했습니다. 그는 싸움꾼들을 원했습니다. 그의 선발 기준은 간단했습니다. 싸움에서 이겨 영창에 간 해방대원들을 찾아내라는 것이었습니다. 의무실에 가는 패자들은 무시하라고 했습니다. 그는 회의적인 장교들에게 자신의 논리를 설명했습니다. 2명의 해방대원이 싸우면 1명은 이기고 1명은 집니다. 패자는 병원으로 갑니다. 승자는 폭행죄로 영창에 갑니다. 일반적인 해방대 사법체계는 오히려 잘못된 임무를 처벌하고 있었습니다. 승자는 스스로를 지킬 수 있다는 것을 증명했습니다. 그는 상황이 폭력적으로 변해도 포기하지 않을 것임을 보여주었습니다. 그것이 테치스키가 자신의 팀에 원했던 해방대원이었습니다. 영창사령관은 그가 미쳤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는 이 남자들이 문제야, 범죄자, 사단에서 최악의 징계 사례라고 테치스키에게 말했습니다. 테치스키는 그것이 바로 그가 필요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3주 동안 테치스키는 징계 기록이 있는 47명의 해방대원을 면담했습니다. 그는 그들에게 애싸웠는지, 해방대에 입대하기 전에 무엇을 했는지 물었습니다. 또한 칼로 조롱이 사람을 죽일 수 있는지도 물었습니다. 23명이 자원했습니다. 또 다른 17명은 일반 보병 출신이었습니다. 그들은 타로아에서 실력을 입증한 특급 사수 등급의 해방대원들이었습니다. 2월 1일경, 테치스키는 40명의 병력을 확보했습니다. 그는 그들을 제6해방란대의 정찰 저격방 소대라고 명명했습니다. 이 부대의 발명은 나중에 하와이 빅 아일랜드에서 고정되지 않은 모든 것을 훔치기 시작한 후에 생겨났습니다. 훈련은 힐로 근처의 정글 고지대에서 시작되었습니다. 테치스키는 레일링의 방법을 기초로 삼았습니다. 조롱한 이동, 장거리 사격술, 지도 읽기 등이 포함되었습니다. 그런 다음 맨손 전투, 나이프 싸움, 가랏, 교살도구, 사롱 기술을 추가했습니다. 또한 소리 없이 보초병을 제압하는 방법도 훈련했습니다. 이는 태평양 정글전에 맞게 개조된 영국 특공대 전술이었습니다. 소대는 현지에서 식량을 구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멧돼지를 사냥하고 물고기를 잡으며 식용식물을 식별하는 방법을 익혔습니다. 이는 재보급이 불가능한 적진 후방에서 작전하기 위한 생존 기술이었습니다. 그들은 피아노줄 가라스로 훈련했습니다. 접착제와 으깬 유리 조각으로 줄을 감는 법을 배웠습니다. 아일드 빌 리머라는 이름의 한 해방대원은 악명이 높았습니다. 그는 가락과 침묵만을 이용해 살상구락에서 부상당한 사람들을 구출했습니다. 장비는 문제였습니다. 해방대는 그들에게 제1차 세계대전 시대의 스프링필드 소총을 지급했습니다. 또한 구식 식량과 적절한 이장 장비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더 나은 장비를 훔쳤습니다. 밤에는 육군 보급창을 급습하라 신형 무기, 통조림 식품, 이스키를 훔쳤습니다. 심지어 육군 대위의 지프를 훔쳐 해방대 녹색으로 다시 칠했습니다. 이 40명의 도둑들이 사이판에서 어떻게 별명을 얻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이들의 절도 행위는 곧 전설이 되었습니다. 다른 해방대 부대들은 그들을 40명의 도둑들이라고 불렀습니다. 이는 모욕이 아니라 존경의 표현이었습니다. 이들은 일반적인 군사적 제약 밖에서 활동했습니다. 그들은 생존에 필요한 것을 가져갔습니다. 장교들은 테치스키가 전례 없는 것을 만들고 있었기 때문에 눈감아 주었습니다. 이는 일본군 병사들을 그들의 영토에서 사냥할 수 있는 부대였습니다. 1944년 5월경, 40명의 도둑들은 준비를 마쳤습니다. 사이판 전투가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이곳은 15제곱마일에 달하는 화산암과 정글지대였습니다. 3만 명의 일본군 수비대가 주둔하고 있었습니다. 이는 일본 본토에 대한 첫 번째 침공이었습니다. 최고사령부는 첫 주에 70%의 사상자를 예상했습니다. 도둑들은 주력 부대의 상륙 며칠 전, 먼저 침투할 예정이었습니다. 그들의 임무는 간단했습니다. 적진을 정찰하고 방어시설을 지도에 표시하는 것이었습니다. 장교들을 살해하고 오래 살아남아야 했습니다. 그리고 태평양 전쟁에서 가장 피비린내 나는 침공을 통해 공격 부대를 안내해야 했습니다. 1944년 6월 15일 05시 30분, 빌 캠펠 상병은 사이판 서쪽 해안에서 300야드 떨어진 히긴스 보트에 웅크리고 있었습니다.
21살의 그는 40명의 도둑들 소속이었습니다. 그는 전방 해변을 찢어놓는 해군 포격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 소음은 믿을 수 없을 정도였습니다. 전함의 16인치 함포, 구축함의 5인치 포대, 상륙정에서 발사되는 로켓포 등이 동원되었습니다. 해안선 전체가 연기와 불길 아래로 사라졌습니다. 일본군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제2해방사단과 제4해방사단은 08시 40분에 해변에 상륙했습니다. 첫 번째 상륙파에는 8,000명의 해병대원이 있었습니다. 일본군 포병은 즉시 발포했습니다. 박격포, 기관총, 포병은 상륙 지역에 집중 포화를 퍼부었습니다. 해방대원들은 보트에서 내리기도 전에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시신들이 파도에 떠다녔습니다. 부상당한 사람들은 3피트 깊이의 물에서 익사했습니다. 40명의 도둑들은 네 번째 부대로 상륙했습니다. 그들의 임무는 일반 보병과는 달랐습니다. 보병 중대들이 해변을 차지하기 위해 싸우는 동안 테치스키의 소대는 내륙으로 이동했습니다. 그들은 일본군 지휘소, 포병 진지, 보급 기지를 찾았습니다. 이러한 목표물들은 일반 해방대원들이 며칠 동안 도달할 수 없는 곳이었습니다. 정오까지 도둑들은 반마일 내륙으로 침투했습니다. 그들은 시야가 10피트로 떨어지는 빽빽한 사탕수수밭에 들어섰습니다. 이곳은 매복의 완벽한 지형이었습니다. 일본군 병사들은 동굴, 지하 벙커, 식물로 덮인 거미굴 등 모든 곳에 숨어 있었습니다. 첫 번째 소리 없는 살상은 13시에 일어났습니다. 2명의 도둑이 길을 정찰하던 중이었습니다. 그들은 혼자 안테나 선을 설치하는 일본군 무전병을 발견했습니다. 그들은 뒤에서 피아노줄 가라스로 접근했습니다. 무전병은 소리 없이 죽었습니다. 그들은 그의 지도와 무전 암호를 가져갔습니다. 그의 시신은 사탕수수밭에 숨겨두었습니다. 2시간 후, 다른 팀은 3명으로 구성된 관측소를 제거했습니다. 그들은 칼을 사용했으며 총성은 없었습니다. 일본군 장교들은 그들의 전방 관측병이 죽었다는 것을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그 결과 포격은 무질서해졌습니다. 해방대원들은 방어 사격의 틈새를 통해 진격했습니다. 이것이 테치스키가 그들을 훈련시킨 목적이었습니다. 소리 없는 살상, 독립적인 작전 수행, 명령 없이 전술적 결정 내리기 등이었습니다. 도둑들은 일본군 통제 지역을 유령처럼 움직였습니다. 일반 보병은 정해진 전투를 벌였으나 도둑들은 사냥하듯이 움직였습니다. 6월 16일, 테치스키는 사이판 중부에 있는 화산 봉우리인 티포 팔레산을 정찰하기 위해 정찰대를 이끌었습니다. 정보 보고서에 따르면 일본군은 이 산을 관측소로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그곳에 있는 누군가가 해방대 진지의 포격을 유도하고 있었습니다. 테치스키는 그들을 찾아야 했습니다. 정찰대는 너무 빽빽한 정글을 칼로 헤치며 올라갔습니다. 09시에 티포 팔레산 기슭에 도달했습니다. 경사면을 오르는 길을 발견했습니다. 새로운 발자국과 자전거 바퀴 자국이 선명했습니다. 일본군은 자전거를 사용하라 물자와 병력을 산 아래로 이동시키고 있었습니다. 테치스키는 그의 최고의 저격수들을 길을 따라 배치했습니다. 그들은 윤월틀 조준경이 장착된 스프링필드 소총을 든 5명의 남자들이었습니다. 그는 그들에게 목표물을 기다리라고 지시했습니다. 정오 무렵, 일본군 병사들이 자전거를 타고 내려오기 시작했습니다. 장교, 연락병, 보급병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쉬운 표적이 되었습니다. 그날 오후, 도둑들은 14명의 남자를 사살했습니다. 그들은 목표물 당 한 발 이상을 발사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그들의 위치를 결코 노출시키지 않았습니다. 일본군의 대응은 예측 가능했습니다. 그들은 저격수들을 찾기 위해 순찰대를 보냈습니다. 40명의 병사들이 도둑들의 진지를 향해 언덕을 올라오고 있었습니다. 테치스키는 적과 접촉하기 전에 부하들을 철수시켰고 정글 속으로 몸을 숨겼습니다. 일본군 순찰대는 빈 사격 진지와 시신 외에는 아무것도 찾지 못했습니다. 그날 밤, 테치스키는 새로운 명령을 받았습니다. 사단 정보부는 사이판의 수도인 가라판 근처에서 일본군 탄약고를 발견했습니다. 사령부는 도둑들이 탄약고를 정찰하고 보안에 대해 보고하기를 원했습니다. 기회가 된다면 파괴할 가능성도 있었습니다. 이 임무는 자살 임무나 다름없었습니다. 가라판은 일본군 전선 D2마일 지점에 있었습니다.
해방대 진지와 도시 사이에는 수천 명의 적군 병사들이 있었습니다. 지원도, 백업도 없었습니다. 만약 일이 잘못된다면 도둑들은 스스로 모든 것을 해결해야 했습니다. 테치스키는 소대 최고의 싸움꾼 8명을 선택했습니다. 그는 그들에게 1944년 6월 17일 02시에 출발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어둠 속에서 일본군 전선을 통과하여 탄약고를 정찰하고 새벽 전에 돌아오라고 지시했습니다. 그는 그날 오후에 자신이 읽었던 정보 보고서에 대해 그들에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 보고서는 일본군 지휘관들이 병사들에게 포로를 잡지 말라고 명령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또한 부상당한 해병대원들이 구조대를 매복하기 위한 미끼로 사용되고 있다는 내용도 있었습니다. 적군이 모든 병력을 해병대 전선에 투입할 최후의 반자이 돌격을 준비하고 있다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도둑들은 문자 그대로 지옥으로 걸어 들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떠났던 그들과 같은 모습으로 돌아오지 않을 것이었습니다. 8명으로 구성된 정찰대는 6월 17일 02시에 해병대 전선을 떠났습니다. 달이 없어 완전한 어둠 속이었습니다. 그들은 서쪽으로 사탕수수밭을 가로질러 가라판으로 향했습니다. 50야드마다 멈춰서 길을 기울였습니다. 사이판의 정글은 결코 조용하지 않았습니다. 일본군 순찰대는 끊임없이 움직였습니다. 멀리서 포성이 울렸습니다. 전선 사이의 무인지대에서는 부상당한 병사들이 비명을 질렀습니다. 03시 30분경 도둑들은 1마일을 이동했습니다. 그들은 두 곳의 일본군 정찰 경로를 발각되지 않고 통과했습니다. 빌 캄펠 병장이 길을 안내했습니다. 그는 감각으로 지형을 읽으며 전방에서 움직임이 감지될 때마다 멈췄습니다. 나머지 정찰대는 일렬로 10피트 간격으로 따라갔습니다. 대화는 없었고 오직 손짓으로만 소통했습니다. 그들은 04시 15분에 가라판 애곽에 도착했습니다. 도시는 해군 포격으로 초토화되어 있었습니다. 건물들은 잔해로 변했고 거리에는 구덩이가 패렸지만 기반시설은 남아 있었습니다. 도둑들은 잔해 사이를 움직이는 일본군 병사들, 보급트럭, 통신선을 볼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파괴에도 불구하고 이곳은 여전히 기능하는 군사기지였습니다. 탄약고는 도시 북쪽 가장자리에 있었습니다. 3개의 콘크리트 벙커가 철조망으로 둘러싸여 있었습니다. 각 입구에는 경비병들이 있었습니다. 테치스키는 시야에 16명의 병사들을 포착했습니다. 안에는 아마 더 많은 수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의 명령은 탄약고를 정찰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교전하지 않고 보고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기회를 보았습니다. 벙커에는 통풍구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콘크리트에 있는 좁은 구멍이었습니다. 그 구멍은 폭약 가방을 넣기에 충분히 컸습니다. 만약 그들이 발각되지 않고 폭발물을 설치할 수 있다면 전체 보급창을 파괴할 수 있었습니다. 그들은 수십 톤의 일본군 탄약과 적의 포병 장비를 며칠 동안 없앨 수 있었습니다. 그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2명의 병사가 가장 가까운 벙커로 접근하여 폭발물을 설치할 것이었습니다. 다른 병사들은 상황이 잘못될 경우 엄호 사격을 제공할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새벽 5시에 폭발물을 터뜨릴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일본군이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깨닫기 전에 해병대 진지로 필사적으로 돌아갈 것이었습니다. 로스코 멀린스 병장과 오토 히블 일병이 자원했습니다. 두 사람 모두 공병 경험이 있었습니다. 두 사람 모두 폭파에 대해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새벽 4시 30분에 벙커 쪽으로 이동했습니다. 마지막 100야드를 기어갔습니다. 통풍구에 도달하는데 20분이 걸렸습니다. 일본군 경비병들은 30피트 떨어진 곳에서 순찰 경로를 걸었습니다. 멀린스는 경비병이 등을 돌릴 때까지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폭약 가방을 통풍구 구멍으로 들어 올렸습니다. 그는 폭약 가방을 안으로 밀어 넣었습니다. 15분 타이머를 설정하고 천천히 뒤로 물러났습니다. 그들이 벙커에서 10야드 떨어져 있을 때 경비병이 그들을 발견했습니다. 일본군 병사는 소리쳤고 소총을 들어 올렸습니다. 멀린스가 먼저 발사했습니다. 경비병은 쓰러졌지만 그의 애침은 전체 보급창에 경고를 보냈습니다. 폐허 사이로 휘파람 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병사들이 건물 밖으로 쏟아져 나왔습니다. 도둑들은 200야드 떨어진 위치에서 발포했습니다. 그들은 멀린스와 히블이 도망치는 동안 엄호 사격을 해주었습니다.
폭약 가방은 새벽 4시 57분, 예정보다 3분 일찍 폭발했습니다. 그 폭발은 벙커를 산산조각 냈습니다. 안에 있던 탄약이 발화하면서 얀세 폭발이 이어졌습니다. 포탄, 박격포탄, 소화기 탄약이 모두 폭발했습니다. 전체 보급창이 얀세 반응을 일으켰습니다. 폭발은 5분 동안 계속되었습니다. 하늘은 주황색으로 변했습니다. 가라판 전역에 잔해가 쏟아져 내렸습니다. 도둑들은 혼란을 틈타 탈출했습니다. 그들은 일본군이 화재를 진압하고 남은 탄약을 대피시키려 하는 동안 사탕수수 밭을 가로질러 동쪽으로 도망쳤습니다. 새벽 6시까지 그들은 해방대 진지로 돌아왔습니다. 8명 모두 사상자 없이 귀환했습니다. 그들은 사이판 북부에서 가장 큰 탄약고를 파괴했습니다. 사단 정보부는 그 폭발로 일본군 포병 탄약의 30%가 제거되었다고 추정했습니다. 그 후 이틀 동안 적의 포격은 크게 줄었습니다. 해방대 사상자는 감소했습니다. 진격 속도는 빨라졌습니다. 하지만 그 임무에는 결과가 따랐습니다. 일본군 지휘관들은 해방대 정찰대가 자신들의 전선 후방에서 활동하고 있음을 깨달았습니다. 그들은 순찰을 강화하고 매복을 설치했습니다. 또한 부상당한 해병들을 미끼로 사용하기 시작했습니다. 홀로 잡힌 해병은 즉시 처형당했습니다. 사이판에서의 전쟁 규칙은 가라판 전투 이후 변했습니다. 6월 19일, 도둑들의 정찰대가 티포 팔레산 근처에서 매복에 걸렸습니다. 4명의 병사들이 길을 정찰하고 있었습니다. 일본군 병사들은 나무와 지하 진지의 자리를 잡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정찰대가 포위될 때까지 기다렸다가 발포했습니다. 정찰대장은 즉사했습니다. 나머지 3명은 부상을 입은 채 싸워 탈출했습니다. 한 병사는 어깨에 총알을 맞았습니다. 다른 한 병사는 다리에 파편을 맞았습니다. 그들은 해방대 진지로 돌아왔지만 끔찍한 소식을 전했습니다. 일본군은 2명의 부상당한 해병을 미끼로 사용했습니다. 그들을 개활지에 남겨두고 도움을 요청하게 했습니다. 도둑들의 정찰대가 접근하자 매복이 발동했습니다. 부상당한 해병들은 교전 중에 사망했습니다. 그날 밤 40명의 도둑들은 비공식 회의를 나눴습니다. 장교는 없었고 오직 사병들만 있었습니다. 그들은 만장일치로 투표했습니다. 어떤 도둑도 산채로 잡히지 않을 것이었습니다. 만약 부상을 입고 탈출할 수 없다면 다른 도둑들이 포획과 고문 대신 빠른 죽음을 보장할 것이었습니다. 사이판에서의 전쟁은 개인적인 감정으로 변했습니다. 6월 23일까지 40명의 도둑들은 8일 동안 계속 전투를 벌였습니다. 휴식도, 전선 이탈도 없었습니다. 그들은 12시간 교대로 작전했습니다. 소대 절반은 낮에 정찰하고 나머지 절반은 밤에 일본군 진지로 침투했습니다. 수면은 2시간 간격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음식은 훔치거나 찾아낸 것이 전부였습니다. 사상자가 늘어났습니다. 소대는 40명의 병사로 시작했습니다. 6월 23일까지 32명이 전투 가능 상태로 남아 있었습니다. 3명은 사망했고 5명은 후송될 정도로 심하게 다쳤습니다. 계산은 간단했습니다. 이러한 속도로 전투가 계속된다면 7월 1일까지 소대는 존재하지 않을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계속해서 사냥했습니다. 6월 24일, 4명으로 구성된 팀이 카그만 반도의 일본군 진지를 정찰했습니다. 그들은 동굴 시스템 안에서 대대 지휘소를 발견했습니다. 그곳에는 20명의 장교와 무전 장비, 사이판 북부 전역의 방어 진지를 몰아주는 지도가 있었습니다. 팀은 그 동굴을 공격할 수 없었습니다. 경비병이 너무 많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치를 표시하고 포병 사격을 요청했습니다. 해군 함포 사격이 오후 4시에 동굴을 파괴했습니다. 14인치 포탄의 직격탄이었습니다. 일본군 대대 전체의 지휘체계가 한 번의 공격으로 사라졌습니다. 적의 협력은 붕괴되었습니다. 해방대는 그날 오후 최소한의 저항으로 300야드를 진격했습니다. 다음 날은 도둑들이 겪을 최악의 손실을 가져왔습니다. 마틴 다이어 병장이 타포차우 산 근처의 울창한 정글로 정찰대를 이끌었습니다. 5명의 병사들이었습니다. 임무는 해당 지역에서 보고된 일본군 포병 진지를 정찰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포병 진지를 발견했습니다. 네 문이 92식 포가 좁은 계곡에 배치되어 있었습니다.
그것들은 식물로 이장되어 있었습니다. 공중 정찰로는 완전히 숨겨져 있었습니다. 다이어에 정찰대는 30분 동안 진지를 관찰했습니다. 승무원 수를 세고 탄약 보관 위치를 기록한 다음 철수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이 포병 진지에서 200야드 떨어져 있을 때 일본군 보병이 세 방향에서 나타났습니다. 매복은 완박했습니다. 고지대에서는 기관총이, 지상에서는 소총이 불을 뿜었습니다. 정찰대는 엄폐물 없이 살상굴하게 같았습니다. 다이어는 부하들에게 흩어져 해방대 진지로 달려가라고 명령했습니다. 그는 브라우닝 자동소총을 들고 뒤에 남아 있었습니다. 그는 팀이 탈출하는 동안 엄호 사격을 제공했습니다. 3명의 병사는 탈출에 성공했습니다. 다이어와 다른 한 명의 해병은 탈출하지 못했습니다. 다이어와 함께 남았던 해병은 나중에 여러 발의 총상을 입고 사망한 채 발견되었습니다. 다이어의 시신은 끝내 수습되지 못했습니다. 일본군이 해방대가 시신을 수습하기도 전에 그 진지를 점령했기 때문입니다. 정찰대 생존자들은 다이어가 자신의 이치가 압도당하기 전 최소한 7명의 일본군 병사를 사살했다고 보고했습니다. 그의 행동으로 그는 사후에 해군 십자 훈장을 받았습니다. 그 표창장에는 그가 정찰대의 생존을 위해 자신을 희생했다고 적혀 있었습니다. 그의 리더십과 용기는 해방대의 최고 전통에 부합했습니다. 도둑들은 다이어의 죽음을 매우 힘들어했습니다. 그는 인기가 많았고 훌륭한 지도자였습니다. 그는 자신이 직접 하지 않을 일을 결코 다른 사람에게 시키지 않는 해병이었습니다. 그의 손실은 사이판에서 기술과 훈련이 피할 수 없는 결과를 단지 늦출뿐이라는 것을 모두에게 상기시켰습니다. 결국 그 수는 따라잡혔습니다. 6월 26일, 전술적 상황을 바꿀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일본군은 대규모 반자이 돌격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정보부는 3,000명의 병사들이 자살 공격으로 해병대 진지를 공격할 것이라고 추정했습니다. 사령부는 도둑들이 일본군 집결지에 침투하라 장교들을 찾아내고 공격이 시작되기 전에 그들을 제거하기를 원했습니다. 타츠키는 6월 26일 밤 10시에 명령을 받았습니다. 반자이 돌격은 48시간 이내에 발생할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그에게는 일본군의 준비를 방해할 하룻밤이 주어졌습니다. 그의 임무는 20명의 도둑을 적진 깊숙이 데려가 지휘소를 찾고 가능한 한 많은 장교를 사살하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공격 전에 혼란을 조성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것은 수대가 받은 임무 중 가장 위험한 것이었습니다. 일본군은 방략을 집결시키고 있었습니다. 수천 명의 병사들이 공격 진지로 이동하고 있었습니다. 경계는 매우 삼엄할 것이었습니다. 도둑들은 적군으로 가득 찬 지역에서 작전하게 될 것이었습니다. 만약 상황이 잘못된다면 탈출은 거의 불가능할 것이었습니다. 타츠키는 밤 11시에 부하들에게 브리핑했습니다. 그는 그들에게 승산이 없음을 말했습니다. 그는 사상자가 많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자원자를 요청했습니다. 20명의 병사 모두 자원했습니다. 그들이 용감해서가 아니라 실패했을 때 무슨 일이 일어날지 이해했기 때문이었습니다. 반자이 돌격은 압도적인 병력으로 해방대 진지를 강타할 것이었습니다. 누군가 먼저 일본군의 준비를 방해하지 않는다면 수천 명의 병사들이 죽을 것이었습니다. 도둑들은 갈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어둠 속에서 장교들을 사냥할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아마도 모두 돌아오지 못할 것이었습니다. 20명의 도둑들은 6월 27일 자정에 출발했습니다. 달이 없고 구름이 많이 끼어 있었습니다. 이는 침투의 완벽한 조건이었습니다. 그들은 각각 4명으로 이루어진 5팀으로 나뉘었습니다. 각 팀은 지정된 군락이 있었습니다. 각 팀은 교전이 발생하면 각자 알아서 해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타츠키는 중앙팀을 이끌고 서쪽으로 이동했습니다. 그들은 보고된 지휘소 위치를 향해 일본군 전선을 통과했습니다. 새벽 2시까지 그들은 적진 깊숙이 1마일을 침투했습니다. 그들은 곳곳에서 일본군 병사들을 발견했습니다. 그들은 참호에서 잠자고 있었고 경비를 서고 있었으며 보급품을 옮기고 있었습니다. 수천 명의 병사들이 공격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첫 번째 장교는 새벽 2시 30분에 사망했습니다. 그는 노획한 미군 텐트 안에서 등불 아래 지도를 연구하고 있던 일본군 대위였습니다. 타츠키의 팀은 50야드 이내로 접근했습니다.
소음기가 장착된 스프링필드 소총에서 단 한 발이 발사되었습니다. 대인은 지도 위로 고꾸라졌습니다. 경비병들은 총소리조차 듣지 못했습니다. 그 후 3시간 동안 5도둑팀은 17명의 일본군 장교를 제거했습니다. 소령, 대위, 중위 등이었습니다. 이들은 반자이 돌격의 지휘체계였습니다. 각각의 사례는 조롱하게 이루어졌습니다. 각 팀은 발각되지 않고 복구했습니다. 새벽 5시 30분까지 20명의 도둑 모두 해방대 진지로 돌아왔습니다. 사상자는 10명이었습니다. 반자이 돌격은 7월 7일 새벽 4시에 시작되었습니다. 3,000명의 일본군 병사들이 소리치며 총검을 꽂았습니다. 그들은 2마일에 걸친 전선에서 해방대 진지를 공격했습니다. 공격은 맹렬했습니다. 백방전이 벌어졌습니다. 해방대는 소총, 권총, 칼, 아전삽 등 죽일 수 있는 모든 것으로 싸웠습니다. 그러나 일본군의 공격은 협력이 부족했습니다. 공격을 지휘했어야 할 장교들은 사망했습니다. 부대들은 지원 없이 공격했습니다. 통신이 단절되었습니다. 조직적인 공세가 되어야 할 것이 혼란스러운 돌격이 되었습니다. 해방대는 진지를 지켰습니다. 포병과 기관총 사격이 일본군 병사들의 파도와 같은 공격을 막아냈습니다. 오전 8시까지 반자이 돌격은 실패했습니다. 일본군은 2,500명의 병사를 잃었습니다. 해방대 방어선은 버텨냈습니다. 사이판 전투는 그날 아침 사실상 끝났습니다. 조직적인 일본군의 저항은 무너졌습니다. 남은 적군은 동굴로 후퇴하러 최후의 항전을 준비했습니다. 40명의 도둑들은 자신들의 임무를 완수했습니다. 그들의 야간 습격은 일본군 지휘부를 교란시켰습니다. 그것은 돌파할 수도 있었던 조직적인 공격과 아무것도 이루지 못한 자살 돌격 사이의 차이를 만들었습니다. 소대는 21일간의 전투 끝에 27명의 병사로 사이판 작전을 마쳤습니다. 13명의 사상자가 발생했습니다. 4명은 사망했고 9명은 부상을 입었습니다. 생존자들은 8월에 하와이로 돌아갔습니다. 소대는 10월에 해체되었습니다. 병사들은 일반 보병 부대로 분산 배치되었습니다. 해방대는 특수정찰 저격 소대가 사상자 측면에서 너무 비싸다고 판단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유산은 계속되었습니다. 프랭크 타츠키는 은성 훈장을 받았습니다. 그의 방법은 전쟁 내내 해방대 정찰 교리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적진 뒤에서 독립적으로 작전하는 소규모 팀의 개념이 표준 관행이 되었습니다. 일리엄 웨일링이 과달카날에서 만든 것을 40명의 도둑들은 사이판에서 완성했습니다. 현대 해방대 정찰 저격병들은 이들 병사들에게서 직접적인 혈통을 이어받습니다. 웨일링의 훈련 방법, 타츠키의 선발 기준, 아전 기술, 은밀한 사례, 독립성이 그 유산입니다. 1942년 이후 복무한 모든 해방대 저격병은 태평양 섬들의 정글 전투에서 기록된 교훈을 배웠습니다. 정찰 저격병의 군사특기병은 81년 만인 2023년 12월에 은퇴했습니다. 하지만 그 유산은 정찰 소대, 전술 매뉴얼, 그리고 다음 세대 해병들에게 전해지는 이야기 속에 남아 있습니다. 이 이야기들은 때때로 가장 치명적인 전사들은 보이지 않는 존재라는 것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만약 이 이야기가 저희를 감동시킨 것처럼 여러분도 감동시켰다면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세요. 모든 좋아요 하나하나가 유튜브에게 이 이야기를 더 많은 사람들에게 보라주라고 말해줍니다. 구독을 누르고 알림을 켜주세요. 저희는 매일 먼지 쌓인 기록 보관소에서 잊혀진 이야기들을 구출하고 있습니다. 아전 기술과 용기로 생명을 구한 해병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실제 인물, 실제 랑웅담입니다. 지금 바로 댓글을 남겨서 어디에서 시청하고 있는지 알려주세요. 미국, 영국, 캐나다, 호주에서 시청하고 계신가요? 저희 커뮤니티는 전 세계에 걸쳐 있습니다. 여러분은 단순히 시청자가 아닙니다. 여러분은 이 기억들을 살아있게 하는 일부입니다. 여러분의 이치를 알려주세요. 가족 중에 복무했던 분이 계신다면 알려주세요. 라기에 계시다는 것을 저희에게 알려주십시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와일드 빌 웨일링과 40명의 도적들이 침묵 속에 사라지지 않도록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분들은 기억될 가치가 있습니다. 여러분께서 이를 가능하게 돕고 있습니다.